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올해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 논점이 이 교육 기획 관련 부분이죠.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최상의 난이도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논점은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 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논점은 구성주의 이 학습활동 관련되는 건데, 조나산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환경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건 한 상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마지막 논점 타당도 부분은 중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기획 관련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페이를 언급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 한 16에서 18점 정도 제 수업 들을 분들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18점 넘게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상담하는 분들은 이제 13에서 16 정도, 17 정도네요. 그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고생하셨고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논술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아마 이제 처음 시험 보시거나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문제 형태가 신문 형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뭐 형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저도 이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볼 때 이제 도표로도 한번 출제를 해봤고, 또 신문 형태로도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이렇게 형태로 이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형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작년 형태로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형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제 난이도의 변화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대적이겠지만 아마 이제 첫 번째 논점 교육기획 같은 경우는 그거 쓰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거의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점수가 주변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뭐 과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보다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수 차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가점 요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전에 2015 학년도인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주요 논점의 변화죠. 주요 논점은 이제까지는 주로 보면 이제 객관식에서 좀 다뤘던 문제들이 거의 뭐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기획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합격하실 거라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 객관식에서 한번 출제된 것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좀 중시되고 있는 것은 한번 살피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면 이제 그 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출제했고요. 신문 기사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가 나와 있죠, 그죠? 2015학년도부터인가요?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새로 시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연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또 그렇지만 초등교직 논술처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교육학적 이론을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제를 여러 번 이제 제가 다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주요 논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육 기획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 세 번째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요거는 이제 조나센이죠. 마지막 논점은 이제 평가의 타당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주제와 연계해서 쓰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문을 읽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시문을 봤는데, 원래 사실은 제시문 보기에 앞서서 이 주제 지시문을 읽었으면 두 번째 할 일은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는 일이죠. 배점 기준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문제 오늘 했을 때 잠깐 보시면 배점 기준표를 분석해서 점수가 어떤 식으로 배당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빠뜨림 없이 쓰도록 해야 되겠죠. 이 페이지에 보시면 배점 기준표를 이제 내용 영역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두 가지 제시하라 4점이라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교육기획의 개념 하나 쓰는 것이고 효용성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 가지가 되니까 3점이 되거든요. 그럼 1점은 어디가 있냐는 거죠. 1점. 그 1점을 찾아서 써줘야지 1점까지 4점을 받게 되는 건데 거기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요. 교육기획의 개념을 제시하면 일단 1점입니다. 이거 그 개념을 설명하면 두 번째는 효용성 두 가지를 역시 설명하면 제시하면 그 개념만 간단하게 제시해도 1점을 받습니다. 나머지 1점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하는가 부연 설명이 1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점이 배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 한 가지 그리고 내용 조직의 원리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세 가지인데 왜 4점이 배당되어 있는가? 동일한 논리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부연 설명 세 가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가? 요거는 채점 그 출제위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설명해 줘야지 1점을 주겠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실하게 설명해도 1점 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어떤 논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논점은 교육행정학 교수가 출제했고 어떤 논점은 교육 심리학 교수가 출제했다 그러면 부연 설명을 세 개 다 하면 1점을 주겠다는 교수도 계시고 아니야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1점 주겠다는 교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개 다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논점입니다. 시교사가 실행하려는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과 교수 학습 활동, 이런 이제 지원하기 위한 교수 활동이죠. 각각 두 가지입니다. 4점이죠. 각각 4개씩 쓰면 이제 4점이 됩니다. 아마 요거 못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조나센이라는 말만 언급해도 1점을 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을 때는 점수를 좀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름만 거론해도 1점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1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론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로 많이 못 썼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논점은 유형과 타당도 유형과 개념 제시에서 3점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 타당도 1점이고 개념 설명이 2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 기획의 중요성 부각입니다. 자, 이게 문제 논점이 뭡니까?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 기획의 개념이죠. 그럼 A 교장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A 교장은 단위 학교에서 새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교육 기획입니다. 플래닝이죠, 플래닝.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교육 기획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이 교육 기획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 이거를. 근데 문제가 약간 애매해요. 저도 이 문제를 2번 읽었습니다. 보통 한 번만 읽으면 파악이 되는데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 기획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을 읽어보고 이 지문에서 A 교장은 교육 기획과 관련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을까? 이거를 묻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또 지문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접근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A 교장에게 나타나 있는 이 교육 기획의 개념을 설명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도 이제 몇 문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약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보면 물어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묻고 있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뭘 묻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1번 논점 같은 경우 타당도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로 읽어보시면 별 내용 없어요. 보시면
새 교육 과정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이제 학생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중심 교육.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해야 할 교육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학생 중심 교육을 목표로 수립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래닝이라는 건 뭡니까? 준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때는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여기서 유출을 하셔야 돼요, 유출을.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 기획이라고 하면 교육 행정에서 교육 행정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소극적 기능이 있습니다. 소극적.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소극적 활동.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소극적 활동은 주로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조장하는, 조성하고 조장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소극적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 활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적극적인 기능. 이 크게 이제 교육 활동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적극적인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 교육 기획이고, 두 번째가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은 주로 이제 국가의 일반적인 방침과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육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국가 수준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학교 수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거는 앞으로 있을 미래 생활에 대비해서 그 조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이 기획이라는 말을 계획하고 혼용해서 써요. 실제로 쓰고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제 기획이라고 해서 이 플래닝, 이 과정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와 관련된 준비 과정, 지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획은 요 과정으로 나타난 산물, 지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이제 엄밀하게 이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행정학자들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임용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기획을 하죠. 기획. 어떤 기획을 합니까? 내일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몇 시간을 공부를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할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스터디하고, 누구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볼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워서 임용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기획인 거예요. 이게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기획이라는 것은 미래 활동과 직결되는 거예요. 미래 활동이라는 것은 미래 활동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기획인데, 미래가 만족스러우면 기획이란 없어요. 미래가 불만족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효율적으로, 미래의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교육 기획과 관련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 활동에서는 미래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제반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대비하기 위한 어떤 지적인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힌트를 찾아보면, 잘 모르시면 힌트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떤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게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준비 과정이.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또 미래 생활에 대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다는 것. 세 번째는 지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 참고 자료 잠깐 보시면 6페이지에 있죠. 교육기획에 보시면 개념입니다. 미래 교육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 교육 활동에 대비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지적이면서 합리적인 준비 과정이다. 생각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미래지향적이다. 두 번째는 지적이다. 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 준비 과정이다.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좀 나누면 이제 네 가지인데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해서 한두 개 정도만 들어가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효용성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생활에 어떤 그 교육 활동이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계획된 대로 쭉 실천만 하면 되니까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육 공부를 하기 위한 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대로 쭉 나가면 뭐 특별한 변동이 없이 그냥 쭉 일관되게 쭉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안정적이라는 거, 안정적.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뭐 시간 낭비 없고 돈 낭비 없이 그 기획에 따라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돈을 얼마나 쓸 것인지 어떤 책을 볼 것인지 미리 계획해놨기 때문에 그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획 자체가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된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이 효용성인데, 아마 이제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힌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앞서서 준비해 놓으면 어떤 점이 이 효용성이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 역할이에요. 이 기획이 또는 계획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 역할을 줄 것인지, 또 교육 활동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주는지를 조금 유출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내용 조직의 원리죠. 내용 조직의 원리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내용 조직의 원리는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교육과정을 어쨌든 뭐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 그건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한번 더 칠해지고 학교 재반 특성에 맞게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조직 원리, 내용 선정의 내용 조직의 원리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논점이 비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 한 가지 쓰는 것이고, 두 번째 기타 다른 내용 조직 원리 두 가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비교사가 채택하는 원리 한 가지가 뭐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논리적 근거로서 제시문을 논리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 뒷받침.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는 일반적인 내용 조직의 원리를 제시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답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에서 뭐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다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교관에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 조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한다 그랬죠.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한다. 국어, 수학, 뭐 이렇게 또는 사회, 자연, 사회, 과학 뭐 이렇게 결합해서 그러니까 교과를 결합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교육과정 편성 운영해 보려고 한다.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한다. 딱딱 떨어지지 않도록 구획화되지 않도록 구획화되지 않고 한 교과를 예를 들어서 한 교과를 선생님이 통합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 어떤 특정 주제가 국어과와 과학과 관련돼 있다 또는 국어과 역사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통합된 주제를 만든다 또는 통합된 교과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혼자서 못해요. 국어 선생님 혼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과학 선생님 혼자서 못하죠. 왜냐면 선생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과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통합해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경우는 교사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는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과 간의 단순한 연계성 이상을 의미한다. 그건 단순하게 연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되는 교육 내용의 조직의 원리가 바로 통합성이잖아요. 그죠? 통합성. 그래서 통합성이다라는 통합성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획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각 교과를 결합하려고자 하는 이 비교사의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는 통합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제시문 근거로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내용 조직의 원리, 뭐 계속성, 타일락이 얘기했던 뭐 계속성, 계열성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건전성 또는 이제 그 보편 타당성이라든지 뭐 다양성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논점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그 밑에 다시 나오고 있죠. 저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나왔잖아요, 이미.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누구? 조나선 밖에 더 있습니까, 조나선? 학습 환경 설계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학습 환경 설계 우리가 시험도 한번 봤는데 학습 환경 설계 그래서 그 말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르게 표현해서 한번 시험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험 봤고 이것도 당연히 시험 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개정교육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대로 안 나오고 교육학 이론과 관련지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죠. 문제 중심이나 프로젝트 중심. 조나선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그죠? 이거를 조나선 말고 다른 거 어떤 그 구성주 학자를 들고 오겠습니까? 약간 그 상 정도인데 아마 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제를 다뤄봤던 분이라면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일단 끝났습니다. 조나선이다, 조나선. 조나선은 문제 중심, 프로젝트 중심입니다. 이 문제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사례를 제시해 줘야 되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또 정보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정보 자원을 제공해 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온 가설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설을 설정하면 뭔가 알아야 되죠. 그 정보 자원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설정하고 또 인지적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인지적 도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협력 도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해 주는 거, 지원, 사회적인 지원, 맥락적인 지원들 쭉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성주의 설계 요소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게 MCS죠. 모델링하고 코칭해주고 스캐폴딩 해주는 이 활동으로 되어 있는 게 조나선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환경 설계입니다. 설계. 여기서부터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프로젝트 단의 문제입니다. 주제적으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참고 자료 7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뭐 수업 중에도 올해는 구성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압축 정리할 때도 아마 두 번째 지금 샘플 강의로 들어가 있던데 거기 한 뭐 3분인가 4분 그 정도 보시면 거기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구성주의입니다. 이렇게 구성주의. 자, 7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조나선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환경 설계가 나와 있죠. 08년 중등, 12중등 두 번 출제가 됐는데, 이건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 세로축으로 돼 있는 거, 이제 설계시 고려 요소입니다. 요게서 한 번 출제가 됐고, 또 한 번은 스캐폴딩 블랭크에서 요거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두 개 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박스 잠깐 보시면 2번에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시 고려 요소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제가 쭉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조나선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는 첫 번째 문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렇게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나 자원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게 관련 사례를 제공하는 겁니다. 관련 사례. 관련 사례부터 사회적 맥락 지원까지 이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8페이지에 3번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정교화 방안, 이게 이제 그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 대해서 교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부분이죠. 학습 활동 탐색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으로 지원하고, 명료화에 대해서 코칭으로 지원하고, 반추 또는 성찰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캐폴딩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세부 내용은 여러분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학생평가의 타당성 확보와 관련해서 논점이 D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의 유형, 그리고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자, 타당도와 관련해서 요것도 약간 그 문제 자체가 약간 애매하기도 했죠. 그래서 타당도 유형하니까 여러 가지 타당도를 다 언급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건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려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 고려. 뭘 고려하고 있는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 평가 타당도 중요한데,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타당도 중에서 저는
자, 하나 나왔잖아요. 이호목표 분류. 이호목표 분류표를 작성해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호목표 분류표를 만들고 이호목표 분류표를 만들어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교육목표가 준거가 되는 거죠. 준거. 이 교육목표를 준거로 해서 타당도를 평가하려고,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바로 내용 타당도라는 내용 타당도. 그래서 내용 타당도라는 유형을 써주셔야 되고, 그 내용 타당도 개념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분인데, 서론은 서론 결론은 사실 1분 안에 끝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서론 쓰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시사 이슈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시사 이슈와 관련해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 주제가 필요하다, 주제가 중시되고 있다,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주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필요성, 중요성, 주제 플러스 중요성 이렇게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간단한 논리적 인과관계, 시사적인 인과관계만 간단하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각각의 논점들을 하나씩 언급해주면 끝이에요. 끝. 자, 보도록 하죠. 서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요렇게 요게 이제 이슈죠. 이게 실사 이슈를 간단하게 언급해주면서 새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 이게 주제죠, 그죠? 주제. 두 번째, 중요하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장 끝. 나머지 두 번째 문장부터는 하나씩 논점별로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되죠.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가 단위학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기획해야 된다. 두 번째,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내용을 재조직한다. 세 번째 논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네 번째 논점,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논하자.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본론 첫 번째 논점입니다. 본론 첫 번째 논점은 배점 기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 간단하게 교육기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효용성, 여러분 그래픽 오기나이저라고 하는 그 도해 조직자 잠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교육기획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번째 효용성 각각 2개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제와의 연계성이죠. 주제와 연계성, 그게 총 배점 5점이 돼 있잖아요, 그죠? 논술 내용과, 그 논술 내용이 몇 개입니까? 4개, 4개와, 그 다음에 주제와의 연계,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주제와 연계가 돼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전체 주제에 대한 연계성.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 소 주제문은 미괄식 문장이 됩니다. 미괄식. 물론 두 가지로 쓸 수도 있는데 주제가 맨 뒤에 배치되는 미괄식 문장 형태를 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는 열거식이고 전체로 보면 앞에 열거가 근거가 되는 것이고 주제가 맨 뒤에 배치되는 미괄식 문장 형태로 논술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교장이 강조하는 교육기획은 미래교육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교육기획이란 이처럼 미래교육 활동에 대해서 쭉쭉쭉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겠죠.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제시문에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죠. 어쨌든 점수 안 들어간다. 근데,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출제위원이 그 정도 관용을 베풀어주면 점수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효용성을 제시하면서 한번 두 가지 제시해야 돼요. 첫째,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행정을 효율성, 또는 타당성, 효율성, 타당성, 안정성, 나머지 아까 했던 내용들도 언급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이제 주제문이겠죠. 여기서부터
자,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자, 이게 이제 표지어입니다. 표지어. 표지어를 제시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문이라는 것은 이제 언급을 해주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 기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교육 여건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교육 활동 하기 전에 먼저, 사전 준비 과정이니까 우선적으로 수립해 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교육기획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중기, 단기, 뭐 장기도 있는데 1년치 또는 뭐 3년치 또는 5년치, 10년치 이렇게 이제 교육기획을 쭉 세웁니다. 학교에서. 미리 교육기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그 기획에 맞춰서 이제 쭉쭉 하게 되겠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이거 안 썼으면 안 되겠죠.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꼭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 그냥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적절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은, B교사 채택하고 있는 원리 한 가지니까, 원리가 뭐다? 그 다음 통합성이다. 통합성 개념 설명.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제시문 근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내용 조직 원리 두 가지, 각각 제시하고 설명. 마지막 할 일은 주제문. 이렇게. 이런 절차를 따르겠죠. 보도록 하죠. 자, 단위학교에서 교육기획이 마련되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굉장히 정치해요. 좋습니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기획 세우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쭉 해야 되는지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미리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정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다. 근데 수험생은 좀 불편했다는 거죠. 불편했다. 자, 단역 교육계획이 마련되면 이제 학교는 이를 토대로 2015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도입문입니다. 뭐 굳이 언급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비교사 채택원 내용 조직 원리는 통합성이다라는 거. 통합성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죠? 설명해주고, 한 문장 설명하셔도 좋고, 뭐 두 문장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 두 문장을 쓴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제시문 근거입니다. 비교사가 제시문 근거를 언급할 때는 그대로 갖고 오면 곤란합니다. 그대로 갖고 오면 다운표를 써야 되고, 그 핵심 키워드를 다시 재조직해서 갖고 와야 돼요. 비교사가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되지 않도록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성과 관련된다. 이게 제시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앞에 이제 제각기 단편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시켜서 조직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안 쓰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외 내용 조직 원리 계속성,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세 번째, 또, 계열성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내용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마지막 논점은 이제 주제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기초해 볼 때, 이렇게 표지어를 간단하게 언급해 보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교육 기획에서 설정한 교육 비전, 교육 방향을 토대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조직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논점은, 시교사가 실행하려는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과 요거 두 개 쓰고, 교수 활동 각각 두 가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조나센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 아까 살폈던 그 내용들 중에서 두 개를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 활동도 세 개 중에서 두 개 언급해 주고, 마지막 할 일은 주제문 제시. 이렇게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를 통해서 내실을 할 수 있다. 이게 도입문입니다. 물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제시문을 보면 문제 중심, 프로젝트 중심이니까 문제 중심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활동을 실행하는 C교사,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제시해 주면 되겠죠. 두 가지를 제시하면, 첫 번째, 경고자원 또는 관련 사례.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가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자원 언급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인지도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거 한편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 활동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델링. 역시 모델링이라고 하는 학습의 그 탐색 활동과 관련되는 거죠. 관련되는 내용들 간단히 공유해 주시고, 두 번째 코칭입니다. 코칭은 학습 활동에서 명료 활동을 돕기 위한 거죠.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스캐폴딩 언급해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주제문입니다. 이처럼 2015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역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제문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지. 좀 주제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죠. 이걸 앞에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 이게 주제가 해서 미괄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학습평가의 타당성 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내용 타당도인데 배점 기준표에서 D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 유형이니까 먼저 타당도가 내용 타당도다. 간단하게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재심은 근거.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하고 개념 설명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3점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할 일은 소주제, 주제문 작성. 이렇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도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이런 매우 중요하다. 도입문입니다. D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다. 이제 유형 제시했죠?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갑니다. 쭉쭉쭉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심 근거를 뒷받침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D교사가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원 분류표를 했죠. 이것에 근거해서 교육 목표 부합 정도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용 타당도와 관련된다. 여기까지. 이게 재심 근거고, 요 재심 근거를 보면 이제 이원 분류표 작성한다. 교육의 부합 정도를 확인한다. 이것 때문에 이 문장을 다시 쓴 거예요. 사실은 한 문장만 써도 되는데 요 정도만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더 해주는 겁니다. 교육 목표가 중구가 되니까 이용목표 분류표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목표를 세분화하고 문항이 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용목표 분류표라든지 목표 세분화 요 말을 쓴 이유는 얘가 논리적 근거가 설득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언급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굳이 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이를 토대로 볼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환평가 도구에 근거해서 학생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각자 여러 가지 주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전체 그 제시문을 보면 이제 교육부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다라고 했으니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성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니까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전체 주제가 되죠. 전체 주제. 이 전체 주제가 결론의 첫 번째 문장으로 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 각각 논점 간단하게 새로운 하나의 문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완결된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결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전체 주제문입니다. 전체 주제죠. 전체. 그래서 이 네 개의 소주제문을 아우르는 전체 주제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구현해야 한다. 이게 주제가 되니까, 이 전체 주제가 되니까 이 전체 주제를 첫 번째 문장에 언급하고 그다음에 각각 하나씩 간단하게 언급해주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교육과정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기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세 번째,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그에 따라 양화 평가 도구를 개발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논의했던 거를 무리하지 않고 그냥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평가 결과야 상대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 화살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시험 보는 것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남은 2차 시험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여러분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